한솔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라면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봉지 라면 시장 구도가 올해 들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짜파구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너구리 하나의 판매량도 진라면을 능가했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판매량도 신라면을 뛰어넘었네요. 중앙일보가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닐슨 코리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라면 시장은 농심 신라면이 장기간 1위 자리를 독주하는 가운데 농심의 짜파게티와 오뚜기 진라면이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이 신라면인데요. 신라면 컵, 신라면 겉면 등 자매 브랜드 판매량을 제외한 수치죠. 짜파게티와 진라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구도가 달라진 건 지난 10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으면서인데요. 영화에서 연교는 가정부 충숙에게 짜파구리에 소고기 체크살을 넣어서 조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농심의 인스턴트 짜장면 짜파게티와 봉지라면 너구리를 섞어서 함께 요리하면 매콤한 짜장라면이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가난한 두 가족이 부유한 가족과 뒤엉키는 장면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이 확정되자 기생충의 투자 배급을 담당한 CJ E&M과 단체 급식 전문기업 CJ 프레시웨이는 회사 식당에서 짜파구리 특식을 선보이기도 했죠. 이와 더불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사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라면 시장 구도도 달라졌는데요. 짜파구리의 판매량이 신라면을 뛰어넘은 겁니다. 농심은 아카데미상 시상식 발표 직후 3일 동안 너구리 판매량은 126.4% 증가했고 짜파게티 판매량도 41.2% 늘었다며 단일 라면 판매량으로 보인 신라면이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판매량을 합치면 신라면보다 많이 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짜파게티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오뚜기 진라면을 크게 제쳤는데 진라면은 2위 자리를 두고 짜파게티와 경쟁하던 제품이었죠. 2018년까지만 해도 안성탕면에 뒤진 4위였던 진라면은 지난해 광고 모델 류현진 토론토 블루제이스 투수가 메이저리그 투수 방어율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안성탕면을 제치고 3위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이른바 기생충 효과로 2위 자리를 목전에서 놓쳤네요. 특히 너구리는 기생충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린 라면인데 지난해 라면 판매 순위 7위였던 너구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 이후 2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인대회 하면 떠오르는 게 비키니 심사나 미모의 미혼 여성들인데요. 독일에선 이런 생각을 뒤집는 미스 독일이 선발됐다고 합니다. KBS가 베를린 발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35세의 아기 엄마가 올해 미스 독일로 선발됐습니다. 영광의 우승자는 35세의 레오니 폰 하제, 3살짜리 딸을 둔 엄마로 의류 인터넷샵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미스 독일 93년 역사상 최고령 우승자인데요. 35세 아기 엄마가 미스 독일에 선발될 수 있었던 건 29세였던 나이 제한이 2018년부터 39세로 늘어나고 자녀나 남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6명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로만 구성됐다고 하네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파격적인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대회 취지도 항복했습니다. 독일 국적을 갖고는 있지만 그리스와 폴란드, 세네갈, 남수단 등 다양한 출신자들이 출전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미스 브레멘은 예선 때부터 임신 중이었는데 본선 대회 때는 임신 5개월로 첫 임산부 참가자로 기록됐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브닝 드레스와 정장을 입어 수영복 심사는 사라졌습니다. 여러 출전 제한이 풀렸지만 출신이나 인종, 언어, 그리고 종교나 정치적 성향을 비하한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은 적용됐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유튜브 구독자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보도했는데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인턴 비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의원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할 인력인데요.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설만 해놓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중이라며 동영상을 지역구 관리를 위한 카페나 밴드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기획 업무를 주로 하는 구급 또는 인턴 비서를 최근 구하면서 파이널 컷 등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을 우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 역시 포토샵과 동영상 작업 업무 가능자를 입법 보조원으로 뽑는 채용 공고를 최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인턴 비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 비주얼 컨텐츠 관련 숙련자 우대 조건을 내걸었고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사진 촬영, 동영상 편집 등이 가능한 인력을 인턴 비서로 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동영상 인력 확보에 나선 건 세대를 막론하고 유튜브 파워가 강해지면서인데요. 앱 분석 업체인 YG앱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 388억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은 225억 분, 네이버 153억 분, 페이스북 42억 분이었습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는데요. 지난해 4월간 50대 이상의 유튜브 앱 총 사용 시간은 101억 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가 10대였는데요. 10대는 이 기간 동안 유튜브 앱을 89억 분간 사용했습니다. 이어 20대 81억 분, 30대 61억 분, 40대 57억 분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높은 50대 이상 유권자뿐 아니라 비교적 당파성이 없는 10대에서 20대 유권자까지 유튜브를 활용한다는 판단인데요. 정치권 관계자는 젊은 세대는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로 검색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젊은 표심을 사로잡는 데도 동영상 콘텐츠가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임 시간을 규제해야 하느니 하며 게임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알고 보니 게임이 수출 효자였네요. 게임 산업이 지난해 상반기 수출액 33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해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출액 33억 3,032만 7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2018년 하반기 대비 6.0% 성장한 수치로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48억 1,349만 3천 달러의 69.2%에 달합니다. 게임 산업에 이어 캐릭터 7.9%, 지식정보 6.7%, 음악 5.4% 등의 순으로 콘텐츠 수출 비중이 높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과 비교해 캐릭터는 28%, 애니메이션은 24.5%, 방송은 19.5%, 지식정보는 17.1%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반기 대비 전체 수출액은 4.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난 58조 1,306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매출액 규모는 출판 산업이 10조 5,267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방송 8조 8,129억 원, 지식정보 8조 3,302억 원, 광고 7조 8,104억 원, 게임 7조 745억 원 순이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는 65만 4,276명인데요. 출판 산업 종사자가 18만 3,9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정보 8만 5,502명, 게임 8만 4,398명, 음악 7만 8,847명, 광고 6만 6,121명 순이었습니다. 한 어린이 유튜버의 매출이 MBC의 광고 수익을 넘어섰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아예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프로그램 광고 판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청률이 4에서 5%대까지 떨어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요.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 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TV 광고로 편성 시간당 15%까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방영시간이 85분인 평일 뉴스데스크는 12분 75초까지, 방영시간이 줄어드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각각 9분과 7분 5초 동안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MBC 노조에 따르면 뉴스데스크 광고 판매율은 2월 4일에서 6일간 0%였습니다. 이는 2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스데스크 전후에 붙는 광고 판매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뜻인데요. 특히 시청률이 높은 주말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와 복면가왕 뒤에 방송된 2월 8일과 9일에도 뉴스데스크 광고 판매율은 각각 2.2%와 1.5%에 불과했습니다. MBC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가 회사 수익을 악화시키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MBC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지표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내고 뉴스데스크에 광고를 붙이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녁 황금 시간대인 뉴스데스크의 광고 판매가 추락하면서 회사 전체 수익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광고 성수기인 설 연휴가 끼었는데도 지난 1월 MBC의 하루 평균 광고 판매액은 전달에 비해 1억 5천만 원 이상 줄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간 적자 1,500억 원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업계는 광고주로서는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광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것이라며 뉴스데스크가 끝나면 타사 뉴스로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들이 있어
후CM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편이나 유튜브 등으로 빠져나간 시청자들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